By the Bowery's willow bright, some sing touch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거의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당선 연설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을 하면서 국경 문제 등을 고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우리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리는 이 상황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는 당선됐다고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미국에 얼마나 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게 위기일지 기회일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내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주셨고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민정훈 교수님 오늘 상당히 바쁘세요. 예, 방송사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당선됐다라고 못 받고 얘기해도 됩니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표가 7개 경합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표 진행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거의 80에서 90%, 물론 아직까지 미시간이라든지 애리조나는 한 50% 정도밖에 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추세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네. 이걸 고려봤을 때 선거인단 270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승리 선언을 하셨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별 이변이 없는 한 언제 이제 그 윤곽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승리 선언이 섣부른 게 아니었군요. 예상한 결과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방송을 저도 했는데요. 아침에 방송에서 이미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출연하셨던 패널분이랑 좀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네.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선거였는데, 반 트럼프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우는 뭐 해리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저희 뭐 경제 정책 얘기도 하겠지만 해리스 후보 얘기할 때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 사실은 트럼프의 플래그십 정책처럼 관세, 무역 장벽 이런 거 생각 잘 안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한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윤석열 정부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민정훈 교수님,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제기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줄곧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위비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여기에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방위 분담금 협상의 주체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5년에 끝나는 현행 그 방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협상하자는 그런 요청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응해서 조속하게 협상을 끝냈고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재선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방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외교와 국방부 어떤 주체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재협상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협상을 나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고 있습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8년 전에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당시에도 당선된 뒤에 후보 때 했던 말대로 진짜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누그러졌나요? 아무래도 그
똑같은 데서 5억 달러를 지불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5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시행됐던 그 협상에서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요. 결국은 그 차기 넘어갔군요. 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보실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말기에 이제 최근에 방위분담 협상금이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게 5년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5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 협상에 임하지 않아도 우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한다든가 여타 비용을 지불할 그런 근거는 마련해 왔거든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그러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고자세로 나갔을 때 다른 부분에서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절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예. 4년밖에 그 4년 지속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5년 협상 결과를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을 꼭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하느냐보다는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겠네요. 자,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지원금, 배터리 보조금 혜택이 모두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을 언론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를 해왔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상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상전이요?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통령 선거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일반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이 다 바뀌는데 이전에 역학구도가 어땠냐? 상원은 민주당이 약간 다수였고 하원은 공화당 다수였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상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2기가 들어왔을 때 IRA 같은 거 이거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던 거 이제 다 안 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IRA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하원에 어느 정도 그립을 쥐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미국의 남부입니다. 아무래도 네. 인건비도 싸고 집가도 싸니까요. 근데 미국 남부는 주로 어느 당이 잡고 있느냐? 다 지역구가 공화당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공화당의 의원들을 접촉함으로써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부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 받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상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외교 정책 상당히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의 그 외교 인맥과 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맥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조용하게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신중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용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인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그 외교안보 참모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미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올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어떤 그 전문화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제 친화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올인 외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쨌든 이 미국 대선이 끝나서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또 동아시아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어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싱턴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협력의 물꼬를 튼 그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중심이 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전략적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안으로 공장을 갖고 와라,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정책은 저는 두 당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 싸게 사다 쓰는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 그럼 싸게 사다 쓰자. 다만 중국은 첨단 산업은 하면 안 돼. 이건 여러 가지로 안보에도 위험이 되고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니까라고 하는 정책이라면 트럼프는 아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정도의 좀 더 강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 튜닝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입장 선회와 전략 선회를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가 궁금해지는데 8년 전을 기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오히려 북한하고 더 충돌이 잦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와 반대로 평화 국면으로 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집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북 정책 기조가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였어요. 그래서 행정부 초기 때는 최대 압박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더 큰 핵 무기 버튼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북미 간의 교체 상태,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물꼬가 터지면서 북미 정상이 3번이나 조우하는 그런 맥시멈 관여가 최대 관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재선 캠페인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상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몇 번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보다 자신이 외교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 캠페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뼈아픈 외교 실패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나자 정상회담을 하자 이랬을 때 북한 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비용이나 어떤 기준이 높아질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정상이 다시 조우하자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다시 조우하면서 어떤 양국 관계가 다소 교착 상태가 풀리는 그런 모양새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당선된 다음에 2017년에 상당히 경색될 것 같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서고 하면서 굉장히 긴밀해지는 그래서 회담도 잦았고 물론 회담이 결렬된 적도 있지만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나겠다,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어떤 군사협력을 지속할 가능성,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탄약이라든지 파병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한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러시아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북한도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주변국들에게 다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또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허준영 교수님.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저는 기회보다는 위기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2016년 트럼프 1기 당선 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더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우리 민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주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인데 여기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1기 겪어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주변의 관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걸 생각보다는 많이 못했다는 네.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뭐 저희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후로 사실 트럼프 쪽에서 한 게 뭐냐면 본인들의 키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캐비넷은 훨씬 더 예스맨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트럼프 입김이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즉흥성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보다 방정식 풀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1분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고 뭐 내일 이제 대통령의 담화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 국정 동력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그 바깥에서의 변수들이 아주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게요. 뭐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어쨌든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미 관계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역량 하에서 지금까지의 네트워킹과 어떤 역량을 토대로 해서 대미 관계를 또 관리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 각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별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해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역량 하에서 충분하게 한미 관계는 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트워크도 다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워싱턴 정가의 그 전문가라든지 관료들이 풀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소멸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연속성이 크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조금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은 아마 고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경기는 올해 경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라는 불안 요인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불안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건 미국이 초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초당적으로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당이라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의 초당적인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협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력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아쉽네요. 하지만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